안녕하세요. TV책방 북소리 고유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포기할 때 그 사람의 나약함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무언가 포기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나를 나약하게 볼까 걱정이 돼 쉽게 포기할 수 없게 되는데요. 우리를 타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편견과 욕심 때문입니다. 오늘 TV책방 북소리에서는 포기하는 용기라는 책을 통해 삶을 바로 직면하는 방법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저자인 실존적 정신분석학자 이승욱 박사, 그리고 김성신 평론가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명예라고 생각해요. 요즘 세상에 높은 연봉을 받으면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요. 좋은 성적 받기요. 수능 대박 나서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유학 갔다 와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콘서트홀,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혼자서 멋지게 솔로 독주회 열어보고 싶습니다. 포기할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김성신 평론가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대담의 주인공이시죠. 포기하는 용기의 이승욱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우리는 살다 보면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을 많이 듣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지금 알아야 되는 건가요? 상담실에서 제가 이제 정신분석가니까 상담실에서 발생하는 일을 가지고 먼저 좀 짧게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욕구들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기제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상대가 원하는 바로 그것을 안 주는 방식으로 사람을 통제하더라는 거죠, 인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받고 싶어 하는 아들이 있는데, 또는 딸이 있는데 부모님은 끝까지 사랑을 주지 않거나 또는 끝까지 인정을 해주지 않거나, 그래야지 사랑받을 때까지 또는 인정받는다고 느껴질 때까지 계속 효도를 하잖아요. 근데 부모는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방식은 사랑받거나 인정받음으로써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랑받으려 하거나 또는 인정받으려 하는 그 욕구를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그 게임에서부터 벗어나는 방식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삶의 어떤 동력이나 이런 걸 포기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내가 원했으나 결코 받지 못하는 것들은 차라리 포기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포기하는 용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뭔가를 가져야지만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바로 그 뭔가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이렇게 좀 요약해도 될런지.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뭔가 가지고자 하는 것이 이제 욕망이지 않습니까? 그 욕망에도 긍정적인 면은 분명히 있는 거겠죠? 그럼요. 근데 보통 우리가 난 행복하게 살고 싶어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불행하다는 걸 반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행복한 사람이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어라고 말하지는 않으니까요. 배부른 사람이 난 더 먹고 싶어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 정신분석에서는 그 욕망을 주체의 순수한 욕망과 타자의 욕망에 의해서 오염된 욕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긍정적인 욕망이냐 부정적인 욕망이냐라고 말하기보다는 이게 주체의 욕망이냐 타자의 욕망이냐,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미 답을 주신 것과 다름없긴 한데,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중독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욕망 중독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하되 스스로의 욕망에 중독되지는 말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질문들 중에 하나가, 그럼 어떻게 주체의 욕망과 타자의 욕망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식이 뭔가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를 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이걸 왜 하지? 이렇게 무의미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런 일들 같으면 이게 내 욕망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자기로부터 끊임없이 추동력이 발생하는 어떤 일들이 있고, 아,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하고 끊임없이 그 회의하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주체와 타자의 욕망을 구분하는 방식인 것 같고요. 뭐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직장에 나가면서 아, 왜 이렇게 내가 직장에 나가야 되지라고 고민한다면 그것도 역시 어찌 보면 타자의 욕망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서 나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또 책에서는 이 욕망의 근원을 인정받고 싶음이라고 쓰셨던데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는 왜 꼭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책에서도 썼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언어를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관습도 내가 만든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언어 속에 우리가 들어갔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관습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냥 그 속에서 순응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비주체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거죠. 이미 만들어 놓고 세팅된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는 거기에서 순응해야 되니, 내가 잘 순응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를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것. 이게 인정의 메커니즘하고 깊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하지만 인정이라는 게 내가 타인을 인정하기도 힘들고 또 타인이 나를 인정하기도 힘든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낭독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 읽어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56쪽에 있는 글인데요. 일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달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달라는 걸까요? 터무니없이 화를 내도 풀릴 때까지 받아주고,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워도 오냐오냐 해주고, 새벽에 불러내도 군소리 없이 바로 나와주고, 기분 내키는 대로 철없이 굴어도 다 들어주는 사람, 즉 나란 사람을 참아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입장받고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무조건적 인정 또는 사랑을 나는 과연 타인에게 해줄 수 있나요? 지금껏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 본 적이 있는지요? 아마도 내가 타인에게 인정받기 어려웠던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일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타인에게서 인정받기도,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도 서로 딱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제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사회라든지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잘 인정하면서 살 수 있게끔 배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길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끊임없이 뭐 가령 매일 그 TV를 통해서 나오는 광고만 하더라도 당신은 무엇을 못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욕심내라. 뭐 이게 계속 자극이 되죠. 하루에도 막 수백 번씩 자극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결핍을 통해서 뭔가 어떤 동인을 만들어내야 하고 이 사회의 원리가 지금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참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들이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하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또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인정감이랄까요? 이제 이런 것을 형성한 아이는 타인의 인정에 일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책의 이 표현이 이제 저는 사실 굉장히 각인이 되는 표현이었는데 존재는 응시에 의해 조각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 포함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조금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좀 과장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말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설명드려볼게요. 만약에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셨는데, 우리 이제 고혜윤 씨께서 출근하셨는데, 직속 상관이 환하게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맞이하면서 반갑게 이렇게 환영을 해줄 때와 굉장히 냉랭한 얼굴로 차갑게 이렇게 눈길을 이렇게 좀 차갑게 주면서 맞이할 때 느낌이 다르죠.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며칠을 계속해서 일주일, 한 달을 계속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는 저 상관이 화가 났는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뭔가 잘못됐는가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그게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어떤 눈으로 쳐다본다면 그것이 곧 내 자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어른들은 자기 방어력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직속 상관이 좀 살짝 사람이 썩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어할 수 있으나 아주 갓난아이들은 자기 방어 능력이 아직 형성되기 이전이어서 누가 나를 어떤 눈길로 쳐다보는가에 따라서 그 눈길을 자기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사실 정신분석에서는 이것이
일종의 그 확정적인 명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네, 어렸을 때 그런 게 중요하다는 내용이신데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다시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인정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이제 제가 제일 첫 머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대체로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문제를 없애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그냥 인정을 받겠다는 그 욕망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 그 문제를 없애버리는 것, 그것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자유로워지게 만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뭐 제 자신도 분석을 받으면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 제 내담자들하고 작업을 하면서 평생 40몇 년, 50몇 년을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랑받으려고 했는데, 어느 날 그 고통이 끝까지 차오르는 순간, 이제 그만 포기하시죠.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굉장히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를 없애버리는 것.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신분석학이라는 학문에 조금 늦게 뛰어드신 걸로 압니다. 예. 교사셨고 예. 교사라는 안정된 직업을 갖고 계셨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진로를 바꾸셨습니다. 근데 뭐 그런 개인적인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예. 뭐 사실 보면 정신분석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경향성들이 다른 전공을 하시다가 정신분석 오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뭐 문학에서부터 뭐 철학 또는 인문학부터 심지어 공학, 이공계 계통에서 뭐 예체능 계통부터 시작해서 다른 전공을 하시다가 한 30대쯤이 넘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게 굉장히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영역에서의 경험들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교사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교사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제가 좀 좋은 교사가 되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야기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상담대학원에 들어갔고요.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 좀 제대로 해보자 싶어서 이제 그만두고 외국을 공부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순리대로 따라가신 거군요. 예, 그것도 있고요. 그때 개인적으로 90년대 초반이었는데요. 그 사회주의권 무너지면서 운동권들이 거의 멘붕 상태에 빠져가지고 제가 전교조 활동하면서 이게 못 살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교사로 사는 게 굉장한 제약과 억압이 있어서 이런 곳에서는 살기 어렵겠다. 이대로 살면 내가 폐인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겸사겸사해서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네, 이쯤에서 독자분들의 질문도 들어봐야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힐링 열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정한 힐링이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살면서 포기해야 될 때와 살면서 포기해야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네, 저는 박사님 팟캐스트 애청자인데요. 대중들을 상대로 한 이런 방송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박사님도 사람인데 상담을 하면서 혹시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독자분들의 질문 들어봤는데요. 힐링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네, 박사님 책에서 말 한마디에 바뀌는 삶이 얼마나 터무니없는가라는 대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 말 한마디에서 힐링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박사님은 이 힐링 열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잉이 곧 결핍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힐링 과잉의 시대가 즉 힐링 결핍의 시대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돌직구 던지고 요새 돌직구 이런 거 되게 유행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신 것 같고요. 저희들은 좀 짧게 말씀드리면 각각의 개인이 자기 안에 있는 지혜로부터 자기 안에 있는 지혜의 우물로부터 그것을 길어 올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거든요. 상담가나 정신분석가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면을 벗고 살아라 라는 얘기를 어떤 사람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들은 가면을 벗고 살아라는 말이 그 사람 안에서 길어져서 올라올 수 있도록 돕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일이고요. 타인한테서 그런 어떤 메시지를 듣고 바뀐다는 것은 그것이 진정한 변화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약간 굳이 표현하면 이 힐링이라는 게 좀
이런 속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진기 발라주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어떤 그 내적인 변화보단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예. 대체로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저희 출판계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의 요인이라는 것들을 봤을 때 사실은 결핍을 반영한다고 하거든요. 그 시대에 없는 것들을 책을 통해서 찾는데 그러니까 가령 힐링에 관련되어 있는 책이 많이 나온다 이랬을 때 사실 독자들이 그걸 가장 없는 것이니까 그걸 발굴하는 거겠죠. 네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포기하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어떤 독자분이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과 또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가령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 인권의 문제, 또 정의로움에 관한 문제,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인간의 욕심 내지는 욕망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그러니까 포기하는 용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더불어서 또 인간으로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정치적인 입장이 대체로 보면 자신의 처지를 보호하거나 더 낫게 만들려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본가의 아들이 사회주의자가 되는 경우를 볼 수가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회적 정의를 택하는 첫걸음은 결국 나의 이득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득이 다수의 이득과 합치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지점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다수의 이득이 더 많은 대중, 더 많은 타자에게 합치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을 봐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역으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할 욕망일수록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욕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포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나만 잘 살고 내가 삼성 양문형 지펠 냉장고를 우리 집에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해서 이렇게 뭡니까 요새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 자녀를 사교육시키고 이런 것들이야말로 아주 더럽고 추악한 욕망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러 오면 잘 이렇게 응급처치를 해서 내보내는 거고, 아이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심리학자들이 해야 될 일은 이러한 불의한 사회가 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낱낱이 파헤쳐줘야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것은 내가 그릇된 욕망이고 이것은 정말 정당한 욕망이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 중에요. 팟캐스트 애청자라고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이 공공상담소라는 팟캐스트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인기 팟캐스트이기도 하고요. 요즘 순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가요? 네, 대중들을 상대로 한 이런 방송 왜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한 두 가지로 설명드리면, 상담 또는 심리 치료를 받으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일단 일주일에 한 번씩 아주 작은 경우는 최소한 1시간에 8만 원, 9만 원에서, 많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게 받는 분들은 1시간에 30만 원 이렇게 받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미국에서 이렇게 대중화되면서 중산층 중심의 모델로 발달하게 된 게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실제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들이 있고,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중산층들이 많이 받으러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제적인 이유들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공공적으로 이걸 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1대1로 상담을 하는 것보다는 효과는 당연히 아마 떨어질 겁니다만은, 그래도, 이러한 공공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지식이 제 자신을 지식인이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긴 합니다만, 지식인들의 어떤 책무 중에 하나가 개인적인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을 결국은 다중들과 나눌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는 게 지식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 포기한 용기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부합되는 방식이 이 지식이 이제 카피라이트가 아닌 카피 레프트가 될 수 있는, 그야말로 이렇게 공공재로서 환원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이냐, 이런 생각에서 공공상담소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네,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만나서 면대면으로 하는 상담과 방송으로 하는 상담 많이 다를 텐데요. 한계는 없으셨나요? 한계가 있죠. 이게 일단
그 말을 하면 이제 두 분 다 말을 하시는 직업 중에 하나시니까 말을 하면 그 대화에서의 권력은 화자한테 있지 않고 청자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하든 제가 뭐 나무라는 표현을 썼다 할지라도 제가 생각하는 나무와 전혀 다르게 청자는 나무를 다르게 받아들이고 제 이야기는 사라지고 청자들의 선택만 남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굉장히 오해해서 막 이렇게 뭐 댓글도 막 약간 악플성 댓글도 올라오고 그러면 상처는 받지 않습니다만 조금 뭐랄까요 답답함은 느끼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사님도 사람이신데 예. 그 많은 아픈 사람들도 그분들을 뵙고 또 계속 상담하시는 게 일이지 않으십니까? 또 뭐 제가 전에 듣기로는 뭐 한 6개월 동안 스케줄도 꽉 차 있다 이런 말씀 듣는데 그렇게 계속 아픈 분들을 만나게 되면 역으로 박사님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사실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예, 영향 받습니다. 영향 받죠.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이제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떨 때가 제일 힘든가 하면 상담이나 분석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다 이제 어떤 대체로 고통이 있으시고 삶에 어떤 풀리지 않은 어떤 결절이 있으셔서 오시는 분들이란 말이죠. 많은 경우들은 좀 보편적이고 흔히라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사연은 많이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좀 유사한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 중에 정말 끔찍하거나 또는 참혹하다 싶을 정도의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힘든 거는 그 고통을 겪으신 분의 고통에 공감이 돼서 힘들기도 하지만 그분에게 그 정도로 참혹하게 고통을 가한 가해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가해자와 내가 같은 포유류며 영장류이며 같은 종의 인간이고 같은 한국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 그와 내가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이 저를 굉장히 절망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와 나는 과연 다른 인간인가라든지 나는 우리는 과연 다 다른 인간인가? 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악의 최대치는 어디이고 인간이 그 악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면역력의 최대치는 어디인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제 좌절스러울 때가 있죠. 그럴 땐 참 괴롭습니다. 듣다 보니까 참 가슴이 참 먹먹해지는데요. 아까 굉장히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되시나요? 사실 제가 뭐 굉장히 바쁘시지 않고요. 제가 잘 쉬려고 바쁜데요. 앞으로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지껏 살아보니까 계획 세운 대로 뭐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 하고 그렇게 살 생각인데요. 뭐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제가 이제 50대 초반인데 50대 중반을 넘어가면 그 장의사가 좀 되어보고 싶어요. 장의사가 되어서 이렇게 좀 저한테 그 영향을 준 영화가 있는데 굿앤바이라는 일본 영화가 있는데 염하는 게 굉장히 의식이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고 그래서 저는 여지껏 삶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좀 죽음과 접촉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아직 젊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그걸 배워서 이제 제가 소중한 사람들 중에서 혹시 먼저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잘 떠나보내고 주변 사람들이 잘 떠나보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장의사 공부를 좀 해보고 싶고요. 이 한국인들의 어떤 문화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내세관에 있어서는 좀 특이한 경우를 보이죠. 그러니까 사실 좀 잘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예. 현세관은 굉장히 강한 반면에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상상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뭐 문학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지금 그 죽음에 대한 그런 그 관심을 새롭게 가지시고 또 거기서 얻어진 어떤 또 지식이라든지 또 어떤 삶의 지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또 계속 책으로 내주시면 저희가 굉장히 소중하게 그것을 읽고 또 어떤 우리의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꼭 그쪽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다음 책 내시면 그때도 또 저희 TV 책방 북소리에 꼭 나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포기하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신 이승욱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도서관을 탐방하는 우리 동네 도서관 시간입니다. 저는 이용은 서울도서관 관장입니다. 오늘은 마포구 홍익로에 위치한 마포 평생학습관을 찾았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운영하는 4개의 평생학습관 중 대표적인 곳인데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채로운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그중 하나인 우쿨렐레 수업이 한창인 곳입니다. 주부, 회사원, 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이 새로운 취미를 갖기 위해 이 수업을 듣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별한 목적을 갖고 참여한 학생이 있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마포 평생학습관의 전통문화지킴이 동아리인데요. 저희는 우리 문화를 찾아서 그리고 옛놀이를 찾아서 그거를 연구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동아리예요.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들에게 노래로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봉사를 위한 배움, 무척 값진 배움인데요. 배움을 나눌 수 있다는 기쁨이 노랫소리에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마포 평생학습관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을 하고 다양한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성인 문해교육 학력 인정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그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한 그런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공부를 해서 초등학력과 중등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도서는 김선영 작가의 장편 소설인 특별한 배달입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이 자기 시간의 주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추천합니다. 특별한 배달, 청소년 소설이긴 하지만 어른들이 읽어도 참 좋은 책이죠. 배움으로 살아 숨쉬는 마포 평생학습관. 주민들에게 멋진 미래를 선물하는 우리 동네 도서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신의 강추신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백살이다 왜입니다. 이 책을 쓴 후쿠이 후쿠다로 씨는 1912년생으로 올해 102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은 현역 회사원이라고 합니다. 백살이다 왜는 매일 아침 전철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일터로 출근하고 있는 후쿠이 후쿠다로 씨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는 대학 경제학과를 다니다가 전쟁이 일어나 군에 입대합니다. 제대 후에 모피를 취급하는 회사를 세워 운영하다가 49살에 친구의 권유로 증권회사에 입사했는데요. 뒤늦은 직장 생활이긴 했지만 뛰어난 활약으로 은퇴할 때는 임원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70살이 되던 해 그는 도쿄 복권상회라는 회사에 입사합니다. 직원 3명의 작은 회사이고 맡은 업무도 복권 분류와 배달, 회계 업무 같은 증권사 임원 출신의 품위를 떠올린다면 그리 어울릴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새 직장에서 그야말로 열심을 다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는 96살에 사표를 냈다고 하는데요. 너무 많은 자신의 나이 때문에 회사에 폐가 될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 남아서 일해달라는 경영진의 간곡한 만류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100살 넘은 샐러리맨이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느 희한한 할아버지의 신기한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100살이 넘도록 사회의 일원으로서 훌륭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 한 남자의 내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의 삶에는 저만 살겠다는 이기주의가 없습니다. 대신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는 이타주의에 대한 철학과 강한 신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은 살아있는 사람의 의무이고 사명이고 본능이다. 인간은 인간을 위해 살고 일해야 한다. 그는 100세가 넘는 나이지만 당신이 필요하니 계속 일해달라고 부탁받는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후쿠이 후쿠타로 씨는 스스로 먼저 늙어버려 정신적 긴장감과 탄력을 완전히 잃은 채 오로지 자신의 안전과 생존만 생각하는 추한 탐욕의 소유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100살이다 외는 늙어서도 즐기게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노인이라는 이름의 별종으로 살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인간으로서 그리고 사는 날까지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성신의 강추신간, 이주의 선택은 100살이다 왜입니다. 독서인들에게 반가운 소식들을 전하는 시간, 북소리 이모저모 순서입니다. 지난 15일 한국출판 저작권 연구소에서 2013 출판시장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주요 출판사들의 2013년도 총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2012년 대비 2.9%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3.9% 감소했으며 조사 대상 전체 출판사의 80%가 성장성 또는 수익성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심각한 출판계 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할 정책적 지원과 출판계 내부 혁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출판미술 프로젝트 북이미지전이 6월 15일까지 경기도 파주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에서 열립니다. 먼저 북이미지 알베르토 아우벨 그림전에서는 칠레의 대작가 로베르토 볼라뉴의 선지 표지화와 원작 소설을 눈부신 색채로 채운 로빈슨 크루소 그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북이미지 일러스트레이터의 물건 원화전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 오연경의 섬세한 일러스트 원화 작품과 그의 작업 공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일 경기도 용인시 느티나무 도서관에서 오디오북 제작을 위한 목소리 기부자들의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느티나무 도서관 재단이 주관한 전국민 참여 오디오북 출간 프로젝트 더 리더 당신의 목소리를 기부하세요는 일반인이 성우가 되어 목소리를 기부함으로써 낭독의 즐거움과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는 취지로 기획했다고 합니다. 낭독책은 환경신의 모두에게 해피엔딩이라고 하는데요. 6월부터 주 2회씩 팟캐스트를 통해 공개된다고 하니 더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북소리 이모저모였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철광왕 카네기가 남긴 유명한 말이죠. 타인의 기준에 맞추는 삶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더욱더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행복의 비결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TV책방 북소리 다음 주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